캐나다는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떨어뜨리고 독일을 골랐어요. 그리고 한동안 잘한 선택이라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박수가 채 식기도 전에 뒤늦게 계산서가 도착했어요. 계산서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함께 사라진 투자였고 다른 하나는 배의 쓰임새 자체였어요. 박수는 먼저 쳤는데 계산서는 나중에 왔어요. 오늘은 이 뒤늦은 계산을 조롱도 국뽕도 없이 보도와 자료로만 짚을게요.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도 부탁드려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그림 하나를 먼저 그려볼게요. 보통 우리는 계약에서 떨어진 쪽이 아쉬워하고 고른 쪽은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계약을 따낸 쪽이 웃고 놓친 쪽이 뒤돌아 아쉬워하는 게 익숙한 순서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순서가 묘하게 뒤집혔어요. 한국을 떨어뜨리고 독일을 고른 캐나다가 정작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긴 쪽이 뒤늦게 표정이 굳는 그런 장면이었죠. 발표하던 날의 분위기와 몇 주 뒤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묻고 싶지만 답을 서두르지는 않을게요. 그 이유는 뒤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계산서를 조금만 미리 펼쳐둘게요. 거기 적힌 첫 번째 줄은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잠수함을 고르는 순간 함께 따라오기로 했던 투자가 배와 함께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무기 옆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숫자가 같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 숫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한참 뒤에야 사람들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줄은 조금 더 무거워요. 이건 돈이 아니라 배 자체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같은 잠수함처럼 보여도 어떤 배는 어떤 바다에서 쓰라고 설계된 배가 따로 있거든요. 추운 바다에 맞는 배가 있고 먼 바다에 맞는 배가 따로 있는 셈이에요. 캐나다가 고른 배가 캐나다가 지키겠다고 말해온 바다와 정말 맞는 배였는지 그 물음이 두 번째 줄에 조용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성능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맞느냐의 문제였어요. 사실 이 두 줄은 발표하던 날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서 아래쪽에 작게 적혀 있던 항목이었죠. 다만 사람들이 큰 글씨로 적힌 승리라는 두 글자만 먼저 읽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는 한참 뒤에야 읽었을 뿐이에요. 원래 큰 결정일수록 진짜 값은 맨 아래 작은 글씨에 숨어 있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은 글씨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이 두 줄이 왜 뒤늦게야 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이긴 쪽을 당황하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하나씩 펼쳐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는 어느 나라가 잘났고 어느 나라가 못났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비웃자는 이야기도 누구를 치켜세우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저 큰 선택의 진짜 값이 언제 어떤 얼굴로 드러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계산서를 지금부터 한 줄씩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이 장면을 캐나다 쪽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6월 6일, 캐나다가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발표했어요. 그날 캐나다 현지 언론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꽤 달랐어요. 대체로 밝았어요. 독일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을 한 단계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 오래 미뤄온 노후 함대 교체를 드디어 시작한다는 안도, 그런 호평이 지면을 채웠어요. 유럽에 검증된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주로 오갔죠. 헤드라인만 훑어보면 이건 누가 봐도 잘 마무리된 사업처럼 읽혔어요. 반대로 이 선택의 그늘, 그러니까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점에 크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승자가 정해진 직후의 분위기란 원래 그래요. 좋은 소식이 먼저 크게 울리고 그 밑에 깔린 계산은 한 박자 늦게 드러나는 법이죠. 결정이 내려진 순간에는 모두가 앞면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뒷면을 굳이 뒤집어 보려는 사람은 그때는 많지 않아요. 그 한 박자가 실제로 찾아온 게 대략 한 달 뒤였어요. 7월 13일경, 이번엔 신문 지면이 아니라 각종 SNS를 통해서 하나의 사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 잠수함 사업과 연계해 검토하던 투자 계획을 접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잠수함 계약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로 했던 그 투자가 독일이 선정되면서 방향을 튼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소식을 크게 실어 나른 게 정식 매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타임라인이었다는 점이에요.
한 사람이 짚고 다른 사람이 옮기고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조용히 번져나갔어요. 이 소식이 돌자 캐나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당황이었어요. 잠깐만, 그 투자가 잠수함이랑 묶여있던 거였어? 하는 식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하 분위기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엔 이런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애초에 그건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걸려있던 조건부 투자였다는 지적, 그리고 정부가 또 한 번 일을 그르친 것 아니냐는 실망 섞인 반응이었어요. 여기서 한쪽만 전하면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반대 방향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부는 화살을 한국과 현대차 쪽으로 돌렸어요. 계약이 안 됐다고 투자를 걷어가는 게 온당하냐는 식의 불만이었죠. 애초에 그런 투자를 협상카드로 내민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서도 반응은 한 갈래가 아니라 양쪽으로 갈렸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누구를 탓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랐자지만 뒤늦게 놀랐다는 감정만큼은 공통이었어요. 발표 당일에는 아무도 꺼내지 않던 물음들이 한 달이 지나서야 한꺼번에 쏟아진 셈이죠. 그 사이에 사실이 바뀐 건 없어요. 다만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채는 속도가 느렸을 뿐이에요. 제가 이 장면에서 정말 짚고 싶은 건 누가 옳았냐가 아니에요. 시차예요. 이긴 쪽은 캐나다였는데 정작 그 승리에 딸린 계산서가 뒤늦게 도착했다는 것. 발표가 나던 날의 밝은 기사와 한 달 뒤 SNS에서 번진 당혹감 사이에는 꼬박 한 달이 넘는 간격이 있었어요. 이건 누가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큰 결정일수록 그 결정에 얽힌 정보가 사회 전체에 다 도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앞면은 발표와 동시에 알려지지만 뒷면은 한참 뒤에야 조금씩 새어나오죠. 그리고 그 뒷면이 다 드러났을 즈음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자리까지 결정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 대목을 캐나다를 비웃는 이야기로 읽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히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에서든 똑같이 일어나는 정보가 늦게 도는 구조에 관한 이야기에 가까워요. 우리도 살다 보면 결정한 뒤에야 조건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승리의 순간에는 잘 안 보이던 값이 시간이 지나서야 계산서 형태로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캐나다가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 계산이 그렇게 늦게 도착했는가를 보는 편이 우리한테는 더 쓸모 있어요. 그리고 그 계산서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 말고도 항목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그럼 도착한 계산서의 첫 줄, 함께 사라진 투자부터 담담하게 짚어볼게요. 이 대목은 골자만 차분하게 짚고 갈게요. 가장 큰 항목은 현대차그룹이 검토하던 캐나다 수소 생태계 구상이었어요. 규모가 약 31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대로 거론됐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건 이게 공장 하나짜리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수소를 만들고 나르고 실제로 쓰는 단계까지 여러 지역에 걸쳐 하나로 이어붙인 그림에 가까웠어요. 먼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플랜트가 놓일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엘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그 수소를 채워 넣는 충전소가 세워질 계획이었어요. 이 충전소는 처음부터 크게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에는 32곳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며 160여 곳까지 늘려가는 단계적인 구상이었어요. 처음 32곳과 나중 160여 곳 사이의 간격만 봐도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뿌리를 내리도록 짜인 장기 계획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온타리오에서는 수소로 달리는 상용차를 직접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산과 충전과 차량이 한 흐름으로 묶이면서 직접 붙는 일자리가 약 9,000개로 거론됐어요. 약 9,000개라는 숫자는 한 도시의 살림살이를 바꿀 만한 규모라 해당 지역에서는 꽤 기대를 걸었던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독일 선정 바로 다음 날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캐나다 쪽에 펼치려던 자원과 계획을 국내 투자에 집중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루 사이에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진 셈이에요. 오래 준비하던 그림도 그것을 떠받치던 조건이 흔들리면 이렇게 빠르게 접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에요. 접힌 건 수소만이 아니었어요. 철강 쪽에서 한화오션과 이어져 있던 알고마스트의 협력도 같이 멈춰섰어요. 이 협력에는 새 일자리가 약 500개 생긴다고 거론되던 상황이었어요. 규모로 보면 수소 부상보던 작지만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였어요.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철강 도시일수록 이런 신규 일자리 소식은 무게가 남다르게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수소와 철강, 이 두 갈래가 시차도 거의 없이 나란히 접힌 셈이에요. 캐나다 쪽에서 손을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부가 독일 측에 그 지역에 들어올 투자를 대신 맡아달라고 요청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어요. 비어버린 자리를 새 파트너가 채워주기를 바란 셈이에요. 다만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어요. 잠수함 계약을 따낸 회사가 경쟁했던 상대가 앞서 내밀었던 경제개발 패키지까지 대신 떠안는 경우는 실제로는 드물다고 지적했어요. 배를 만드는 일과 지역의 공장과 일자리를 세우는 일은 애초에 성격이 다른 약속이니까요. 한쪽을 맡았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어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수소 공장도, 충전소도, 상용차 검토도, 철강 협력도 각각 따로 굴러가던 사업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잠수함을 함께 수주한다는 전제 위에 얹혀있던 계획들이었어요. 배 계약이 성사되면 그 흐름을 타고 공장과 충전소와 일자리가 뒤따라 들어오는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전제가 빠지자 위에 얹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같이 내려앉은 거예요. 수소 3조 원대와 철강 500개 일자리가 서로 멀찍이 떨어진 사업 같아 보여도 실은 같은 뿌리에 매달려 있었던 셈이에요. 계산서의 첫 줄은 그렇게 조용히 채워졌습니다. 계산서의 첫 장이 함께 사라진 투자였다면 더 무겁게 적힌 둘째 장은 배 자체의 쓰임새였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한 번 만든 잠수함은 30년 가까이 그 나라의 바다를 책임지거든요. 이 대목은 유럽의 외교와 안보를 다루는 매체 모던 디플로머시가 7월 12일에 실은 기고에서 나왔어요. 이 기고는 캐나다의 독일 잠수함 선택을 두고 인도 태평양에서 조용하지만 중대한 지정학적 후퇴라고 짚었어요. 조용하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주가처럼 그날 눈에 보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 실제 바다 위에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종류의 후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아프지 않지만 나중에 가장 아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먼저 캐나다가 고른 배부터 볼게요. 독일이 내세운 2일 ECD형은 대서양과 북극의 얕고 차가운 바다에 특화된 스텔스 잠수함이에요. AIP라고 부르는 공기 부료 추진을 갖춰서 수면 위로 잠깐씩 올라와 공기를 마시지 않고도 오랫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어요. 잠수함에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은 곧 들키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을 최대한 줄여놓은 배라서 좁고 차가운 연안에서 러시아의 수중 활동을 조용히 감시하고 대응하는 데 최적화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해요. 캐나다도 엄연한 북극 국가예요. 북극해와 대서양이라는 캐나다가 매일 마주하고 지켜야 하는 현실의 바다만 놓고 보면 이 설계는 오히려 잘 맞는 선택이에요. 그러니 이건 캐나다가 배를 잘못 만든 회사를 골랐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자기 앞바다에 어울리는 도구를 고른 것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문제는 캐나다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해왔느냐예요. 한국이 제안했던 KSS-3 배치 2C는 한화오션이 건조하는 겉보기엔 비슷한 디젤과 전기 방식의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이 배는 한번 나가면 멀리 오래 작전할 수 있는 장거리 능력을 갖추고 수직 발사 시스템인 VLS를 실었어요. VLS는 잠수함 몸통 안에 미사일을 세로로 세워 담아두는 발사대예요. 이 VLS 덕분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쏘고 지상의 목표를 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먼 바다 작전에 유리하다는 평가예요. 2배의 성능에 등수를 매기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설계한 목적이 다른 배라는 거예요. 한쪽은 집 앞의 차가운 바다를 조용히 지키려 만들었고 한쪽은 먼 바다까지 나가 상대를 억제하려 만든 거죠. 도구가 다르면 할 수 있는 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던 디플로머시 기고의 요지가 바로 이 어긋남이에요. 북극의 좁은 바다를 지키도록 만든 2일 ECD형을 태평양이라는 넓은 무대에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두 가지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하나는 속도예요. 이 배로 태평양의 작전 해역까지 이동하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리에 가 있기가 어렵다는 지적이에요. 다른 하나는 무장이에요. 넓은 바다에서 상대를 억제하려면 멀리까지 닿는 미사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배에는 그런 탑재가 부족해서
전략적 가치가 작다는 분석이었어요. 캐나다는 인도태평양에 더 깊이 관여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여러 번 내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쥔 건 북극과 대서양에 맞춰진 배였던 거예요. 중국이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키워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설계한 잠수함이라면 그 먼 바다에서 억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견해도 이 기구에 함께 담겼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 매체의 분석이고 견해예요. 캐나다가 나토라는 틀 안에서 대서양과 북극을 먼저 지키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 나라의 처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다만 남는 건 이거예요. 명분으로 내건 바다와 지갑을 열어 실제로 산 바다가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 잠수함 한 척은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함께 가는 결정이라 이 어긋남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지켜야 할 바다가 실제로 시험대에 올랐을 때에야 그때 내가 어떤 배를 골랐는지가 조용히 답을 내놓는 거예요. 박수는 먼저 쳤는데 계산서는 나중에 왔어요.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성은 밖에서 던진 비판이 아니라 캐나다 안에서 먼저 나왔어요. 한 시사평론가가 내놓은 견해가 특히 눈길을 끌어요. 그의 지적은 어느 나라가 이겼느냐는 결과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프게 들리는 말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독일을 뽑을 생각이었다면 왜 1년이 넘도록 여러 나라를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고 그토록 막대한 투자 패키지를 요구했느냐는 거예요. 제안서를 만들고 현지 조사를 하고 파트너 기업을 설득하는 일에는 저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여러 나라에 부담시켜 놓고 방향을 튼 셈이라면 그건 그냥 계약 하나를 놓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특히 그는 한국이 준비한 이른바 팀 코리아 패키지를 예로 들었어요. 여기에는 알고마 스틸의 약 3억 4,500만 달러, 현대의 수소 분야에 약 31억 달러가 담겨 있었어요. 거기에 7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효과, 그리고 해마다 2만 2천 개가 넘는 일자리까지 함께 거론됐어요. 어느 하나 가볍게 볼 규모가 아니었어요. 정작 문제는 이 숫자들이 캐나다 안에서 소개된 방식이었다는 게 그의 견해예요. 이 패키지는 한동안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그러니까 캐나다의 협상력으로 홍보됐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이만큼 좋은 조건을 들고 줄을 섰다는 식이었죠. 그런데 그 조건들이 최종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정부는 그 프레임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았다는 게 그가 짚은 대목이에요. 좋은 제안을 자기 실력처럼 내세워 놓고 결과가 달라졌을 때는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답답해한 지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제안은 그냥 서류 몇 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 나라의 기업들이 몇 년 뒤에 공장 부지를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뽑을지 계산하고 정부 부처와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긴 과정을 거쳐야 나와요. 그렇게 진심을 들여 만든 조건들을 정작 받는 쪽에서는 자기 협상 성과를 자랑하는 재료로만 소비한 게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는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캐나다라는 나라가 큰 계약을 여는 발주처로서 얼마나 진지하게 대접받을지가 흔들린다고 봤어요. 좋은 파트너를 부르는 힘은 결국 지난번의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단순히 어느 나라를 골랐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오래 붙잡아두고 값비싼 제안을 받아낸 뒤에 다른 길로 갔다면 남는 것은 조달 절차 전체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다음에 캐나다가 다시 큰 사업을 열었을 때 과연 누가 예전만큼의 정성으로 제안서를 들고 오겠느냐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어요. 한 번 어긋난 신뢰는 다음 협상의 조건 자체를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도 한 가지 단서만큼은 분명히 달아두었어요. 나토 회원국끼리 장비의 규격과 운용을 맞추는 상호 운용성, 그 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동맹의 무기체계를 하나로 엮으려는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의 견해는 독일을 왜 골랐느냐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호 운용성이라는 명분이 그렇게 확고했다면 애초에 그 기준을 앞세워 절차를 짧고 투명하게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에 가까웠어요. 결국 그가 겨냥한 것은 어디를 골랐느냐는 방향이 아니라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른 파트너들을 대해 온 방식이었어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발표 한 줄보다 그 발표가 나오기까지 오간 약속과 기대를 어떻게 다뤘는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오해를 먼저 걷어낼게요. 한국이 잘나서 캐나다를 마다한 게 아니라 애초에 바라보는 지도가 조금 달랐다는 쪽에 가까워요. 캐나다의 60조 원대 잠수함 사업은 누가 봐도 큰 판이에요. 이런 사업 하나가 걸려 있으면 보통은 거기에 온 힘을 쏟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 방산과 정부가 그 한 건에만 목을 매는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와요. 한 곳에 문이 닫히는 동안 다른 문 몇 개를 동시에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결과를 두고 이겼다 졌다를 따지기보다는 각자 바라보는 시장의 크기가 다르다는 쪽으로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까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한국과 나토 사이의 조달 기본 협정 추진이에요. 이건 무기를 한 건 파는 계약이 아니라 나토라는 큰 장터에 정식으로 들어설 자격을 만드는 틀에 가까워요. 문 하나를 여는 게 아니라 장터 전체로 들어가는 출입증을 만드는 일인 셈이죠. 관련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만약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조달 시장이 연 약 15조 원 규모로 거론돼요. 캐나다 한 나라의 사업과 견조도 결코 작지 않은 판이 해마다 새로 열리는 셈이에요. 한 번 팔고 끝나는 계약과 매년 참여할 자격을 얻는 틀은 무게가 다르죠. 게다가 이런 틀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값어치가 있어요. 특정 사업 하나가 무산되더라도 그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캐나다 한 건의 성패에 마음을 졸이는 대신 매년 열리는 장터에 이름을 올려두는 쪽을 택했다고 읽어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물론 이건 아직 추진 단계이고 최종 결과는 앞으로의 협상에 달렸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게요. 방향은 무기에만 있지 않아요. 얼마 전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름은 딱딱하지만 핵심은 광물이에요. 이 협정으로 희토류와 구리 같은 핵심 광물에 붙던 관세가 사라지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요. 지금까지 이런 자원에는 대략 2%에서 5% 정도의 관세가 매겨졌는데 그 벽이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몇 퍼센트가 별것 아닌 듯 보여도 물량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첨단 무기든 전기차든 배터리든 결국 그 안을 채우는 건 이런 광물이에요. 배 한 척을 파는 일보다 그 배와 무기를 만들 재료의 길을 미리 여는 일이 더 멀리 가는 포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판을 벌일 때 재료를 쥐고 있는 쪽이 조용히 유리해지는 그림이죠.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바다가 없어 그 자원을 세상에 내보낼 길이 마땅치 않은 나라예요. 그 통로를 함께 여는 파트너가 된다는 건 단순히 관세 몇 퍼센트를 아끼는 문제를 넘어 공급망의 앞자리를 확보하는 일에 가까워요.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당장 화려한 뉴스가 되진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판의 밑그림을 바꾸는 힘이 들곤 해요. 여기에 더해 한국조선업은 미국의 함정시장이라는 또 다른 큰 문도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이 자국 해군 함정을 유지하고 새로 짓는데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조선소의 실력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목은 워낙 크고 민감한 주제라 오늘은 한 줄로만 스치고 지나갈게요. 나토라는 유럽 쪽 문과 미국이라는 태평양 쪽 문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해두면 충분해요. 다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캐나다 한 건을 놓쳤다고 해서 한국의 판이 좁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나토와 자원, 그리고 미국이라는 더 넓은 좌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담담한 사실만큼은 짚어두고 싶었어요. 문 하나가 닫힐 때 그 문만 바라보면 아쉬움만 남지만 시선을 넓히면 열려있는 문이 여럿 보인다는 것.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가 대략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게 아직 진행형이고 전망이라는 점,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어느 문이 끝까지 활짝 열릴지는 시간이 답해줄 몫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만 정리해 볼 차례예요. 오늘 처음에 꺼낸 역관광이라는 말은 사실 꽤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이긴 쪽이 오히려 뒤늦게 당황했다는 그림이 통쾌하게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 통쾌함을 한겹 걷어내고 나면 남는 진짜 교훈은 딱 두 가지로 압축돼요. 이 두 가지는 잠수함 사업 하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큰 선택 대부분에
그대로 겹쳐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사례는 남의 나라 방위산업 이야기로만 흘려듣기엔 조금 아까운 데가 있어요. 첫째, 큰 결정의 진짜 결과는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과 여론에 전부 도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발표가 나던 날의 분위기와 몇 주가 지나 조건들이 하나씩 드러난 뒤의 분위기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한 선택처럼 보이던 것이 한참 뒤에 다른 얼굴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반대로 아쉬워 보이던 선택이 시간이 지나 다르게 읽히기도 해요. 결정을 평가하려면 발표 당일이 아니라 정보가 다 돈 뒤의 자리에서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뉴스 속보 하나에 곧바로 환호하거나 실망하기 전에 한 박자 늦게 도착할 계산서를 먼저 떠올려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박수는 먼저 쳤는데 계산서는 나중에 왔어요. 오늘 이야기가 딱 그 시차에 관한 거였어요. 둘째, 무엇을 사느냐는 곧 어느 바다를 지킬 것이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배 한 척을 고르는 일은 가격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배가 10년 뒤에 어느 바다에서 무엇을 상대로 쓰이게 되는지까지가 사실은 그 선택의 진짜 내용이거든요. 오늘 살펴본 두 잠수함이 서로 다른 바다를 위해 설계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여줘요. 어떤 물건은 성능표의 숫자보다 그 물건이 놓일 무대가 어디냐가 값어치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명분과 실제 쓰임새가 서로 어긋나 버리면 값은 값대로 다 치르고도 정작 지키고 싶었던 자리를 못 지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을 살지 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디를 지킬지를 함께 정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이건 캐나다를 비웃을 일도 한국이 우쭐할 일도 아니에요. 캐나다는 북극과 대서양이라는 자기 앞바다를 먼저 봐야 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또 한국대로 지켜야 할 바다가 따로 있을 뿐이에요. 잿돌을 놓고도 한쪽에는 잘 맞는 선택이, 다른 쪽에는 안 맞는 선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각자 펼쳐든 지도가 다르면 정답도 달라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느 쪽이 더 똑똑했다는 판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도를 냉정하게 나란히 읽어보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을 정확히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의 선택도 더 또렷해지는 법이거든요. 국뽕도 조롱도 아닌 그냥 차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무엇을 고르느냐는 값을 치르는 순간이 아니라 한참 뒤에 그 선택이 어떤 바다를 지킬 수 있는지로 되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이번 캐나다의 선택, 북극을 지키려는 합리적 판단으로 보세요. 아니면 스스로 세운 목표와 어긋난 결정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큰 계약을 고른다면 지금의 명분과 10년 뒤의 쓰임새 중 무엇을 먼저 보시겠어요? 댓글로 본인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진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큰 그림을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